인간 연습. 네, 병마해진 싸움. 석 달에 걸친 긴 번역을 마치며 윤혁은 못내 마음이 우울했다. 제국주의의 핍박에 짓밟힌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에 일생을 바친 호치민의 치열한 열정과 순수한 희생을 배반한 듯 그가 떠나간 이후 당과 관리들은 인민들에게 원한을 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왜, 어째서 그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 책은 어디까지나 호치민 평전이었지 베트남 사회주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분석서가 아니었다. 윤혁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첩첩이 끼어 있었고 비통한 배신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베트남은 유럽의 강대국 프랑스와 싸워 이겼고 또다시 세계 최대 강국 미국과도 싸워 이겼다. 그 마술 같기도 하고 기적 같기도 한 승리는 베트남 공산당이 이룩한 것인가? 베트남 인민이 이룩한 것인가? 그건 어쩌면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지 모른다. 당원들은 당이 이룩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인민들은 자기네 인민들이 이룩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혁명투쟁을 전개하면서 마오쩌둥이 간파한 말이 있었다. 인민은 물이여 당원은 물고기다. 그 유명한 말은 북쪽의 전후 복구 상황 속에서 당원들에게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강조된 말이었다. 인민우선, 인민중시를 각인시키는 그 말은 바로 당원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를 뜻했고 당원들이 곧바르게 가야 할 길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 말이 변함없이 옳다면 베트남이 이룩한 두 번의 승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인민들이 쌓아 올린 업적이었다.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두 강대국과 싸운 긴 세월 동안 죽어가고 부상당한 목숨들은 누구이며 그 수는 얼마인가? 사망자가 200만이 넘고 부상자가 500만이 넘는데 그들의 절대 다수는 모두 당원이 아닌 인민들이었다. 인민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 공산당에 깃발을 내었으며 한 덩어리로 뭉쳤고 그 거대한 인민의 바다는 공산당이 기필코 해방의 길로 인도하리라는 믿음 하나로 적을 향하여 노도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 죽음을 무릅쓴 인민들의 희생과 긴 세월에 걸쳐 두 번이나 전쟁을 수행해 뒷바라지를 해준 인민들의 노고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가슴 아파했으며 고마워했던 사람이 호치민이었다. 호치민은 죽기 전에 유서를 너댓 번 고쳤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불변이었던 것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시체를 꼭 화장시켜서 재를 전국 중요한 장소 몇 군데에 뿌리되 그 뿌린 장소를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호치민의 지극한 조국 사랑을 나타낸 것인 동시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자신에 대한 정치적 영웅화를 경계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치러낸 인민들을 위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치민 주석을 충실히 뒤따른다고 공언한 당 간부들은 첫 번째 유언을 거역했듯이 두 번째 유언도 거역하고 말았다. 당 간부들은 소련의 기술을 빌려 호치민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전 민족적 추앙을 받고 있는 호치민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안정시키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치 선전물이었던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까지 뻗치려는 탐욕을 앞세워 베트남 공산당은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외면했다. 그리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세월의 마수에 휘말리며 당원들의 부패와 타락의 세균에 감염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윤혁은 비참한 심정으로 강민규가 열거했던 이유들을 골똘히 되짚고 있었다. 그 이유들을 아무리 복합시키고 분해시키고 해보아도 나라를 가리지 않고 당원들이 언제부터 왜 그렇게 경제가 파탄나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도록 썩고 병들었는지 규명해낼 도리가 없었다. 역사, 그것은 인간의 삶이었다.
이데올로기, 그것도 인간의 생산물이었다. 그것들은 인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들이었다. 특히 이데올로기란 인간의 인간다움 삶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었다. 그런데 그 발명품은 당초의 목적대로 쓰이지를 못했다. 흡사 칼이라는 발명품처럼 똑같은 칼을 주부가 들었을 때와 도둑이 들었을 때 결국 각국의 공산당원이라는 칼이라는 유익한 도구를 잘못 든 도둑과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인간의 문제였다. 인간.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당원들의 부패와 타락의 뿌리는 이기주의다. 이기성이라는 본능의 힘은 무섭다. 모든 종교의 공통된 미덕은 남을 위한 이기심을 버리고 남도 위할 줄 아는 이타행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 지고한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가 이기심에 사로잡혀 신의 이름을 팔아가며 타락하고 사회 권력을 형성해 횡포를 자행하고 심지어 신을 내세워 살인을 합리화하는 전쟁까지 불사해온 것이 인류사였다. 그 막대한 해독 때문에 마르크스는 일찍이 종교를 부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직자들이 이기심이라는 본능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듯 당원들도 다를 것이 없었다. 인간이란 본능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럼 인간의 이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이성의 힘은 능히 본능을 제압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가? 그 이성의 힘에 의해 마르크시즘이 탄생했고 그 이상 세계를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던가? 내가 3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그냥 당원으로 살았다면 나도 인민들에게 원한을 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것인가? 인간,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까지를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의 이성이란 본능을 이길 수 없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 아닐까? 그 인간의 한계가 사회주의 몰락의 절대 원인은 아닐까? 윤혁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었다. 인간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이 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날도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자 주인은 윤혁에게 신문부터 건네주었다. 단골 손님에 대한 배려였다. 신문을 펼치던 윤혁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비전향 장기수 북송 결정. 그 충격으로 윤혁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다시 보았지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가슴이 벌떡거리고 숨이 가빴다. 그건 상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건 또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만큼이나 아니 하룻밤 사이에 통일이 되었다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세상의 격변 앞에서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다. 남과 북의 최고권자가 정상회담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보도되고 있었지만 비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돌려보내다니. 윤혁은 돋보기를 자꾸 밀어올리며 기사를 읽어나가면서도 영 생시 같지가 않았다. 노안이 심하고 본인이 처자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눈 감기를 간절히 원해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송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다. 기사는 여러 번 인도주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혁은 기사 어디에서도 내비치지 않은 이상한 정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직감이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아내를 향해서 치달아가는 흥분을 가로막은 차가운 손이 있었다. 너는 전향자야. 전향자와 비전향자의 차이. 전향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비전향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다. 그 차이는 거주를 북쪽으로 옮길 수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은
북쪽으로 거주를 옮길 권한도 자유도 없었다. 강압이었든 어쨌든 간에 전향서의 손도장을 눌러버린 자들은 그 권한도 자유도 없어진 거였다. 아, 잘 죽었다. 박동건은 잘 죽었어. 윤식은 탄식처럼 이마를 뇌었다. 먼저간 그가 언뜻 부럽기도 했다. 강민규는 다음날 일찍 찾아왔다. 그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잘된 일입니다. 6.25 때 헤어졌던 처자식들을 만나게 되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과히 유쾌하지는 못하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남쪽에서는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밑에 깔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에 선물을 주는 동시에 남쪽 체제의 우월성과 현 정권의 자신감을 세계적으로 과시하고 북의 길을 꺾자는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그 장기수들을 받아들이면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도 아닌 사상범에게 세계 최고 기록이 되도록 오래 감옥살이를 시킨 남쪽의 잔인성을 매도하는 동시에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전향하지 않은 그분을 불굴의 사회주의 영웅으로 떠받들어 인민들 앞에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정치 선전에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겁니다. 순수한 게 있다면 수십 년 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지요. 강민규는 마치 토론을 통해 생각을 정리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윤혁은 꽤나 당황스러웠다. 자신과 강민규는 서로 처한 입장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자신은 강민규처럼 남과 북을 똑같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민규가 언제부터 진보의식을 수정한 것 같은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듯한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문득 마음이 쓰였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 북송이 정상회담과 관계되어 있으리라는 자신의 짐작이 들어맞은 것이었다. 그래, 자네 관점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 같네. 그런데 말이세, 그 일이 좀 더 다른 면으로 긍정적인 점은 없을까?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건 말일세. 윤혁은 신중을 기하느라고 자신의 그 말을 곱씹을 수 있도록 느리게 말했다. 예, 보수 쪽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것과는 반대로 진보 쪽에서 그런 말이 돌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서로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상호 신뢰가 쌓이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을 용서해가면서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헌데 아까 자네가 말한 남북의 정치 계산이란 진보 쪽의 판단인 모양이지. 윤혁은 강민규의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예,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도 약간은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소련의 붕괴로 진보 쪽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는 경직되고 편협한 상태에서 소모적 논리에 치우쳐 있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균형을 잡아가자는 쪽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론 후자 쪽의 시각이고 한국 사회에서 진보를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에서 저는 후자 쪽을 택한 것입니다. 저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규의 얼굴은 어느 때 없이 진지하고 무거웠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네. 현실이 변하고 있으니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 헌데 현실을 직시한 균형이라고 했는데 그럼 보수 쪽에서 대해서는 어찌 되나? 예, 아시겠지만 진보 쪽에서 그렇듯 보수도 보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보수가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배타적이고 비양심적인 수구가 있는가 하면 이성적이고 건설적이고 양심적인 보수 세력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 후자의 보수 세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건전하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세상이 달라졌으니 그런 인식을 가져야겠지. 허나 그게 쉽겠는가? 예, 우리가 선망한 선진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단 상태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좀 더 많겠지만 그럴수록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보를 이끌어온 어느 학자가 최근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글을 썼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다룬 글인데 아주 설득력이 있고 감동적입니다. 제목이 좋구먼.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윤혁은 그 뜻을 음미하는 얼굴로 고개를 느리고 무겁게 끄덕이고 있었다. 선생님, 정작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민규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분위기를 바꾸었다. 무슨? 윤혁은 여전히 그 문제에 취해 있는 눈길이었다. 예, 여태까지 보류해오고 있는 수기 쓰시는 것 말입니다. 북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북송까지 하는 판에 수기를 출판한다고 해서 문제 삼을 리도 없고 누가 시비를 할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사상범들에게 대해 세상의 눈길이 온통 쏠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어서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많이 생각해 오셨으니까요. 강민규의 빠른 말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이 사람아, 나는 비전향자가 아니라 전향자야. 윤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까지도 상세하게 쓰십시오. 그게 더 실감나지요. 그리고 내가 누차 말했지만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나선단 말인가? 윤혁의 한숨은 더 짙어졌다. 아니 선생님,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한 사람의 일생이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일생에 그 시대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선생님이야말로 우리의 분단 시대를 온몸으로 떠안고 가장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무 일도 한 게 없다고 하시는데 평생을 순환당하고 산 그것보다 더 치열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또 중요한 사실은 수많은 장기수들이 당한 고난은 엄연한 분단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묻혀버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건 꼭 기록으로 남겨져야 할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모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능력이 없어서 못 씁니다. 선생님은 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쓰시는 건 겸손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책임 회피고 비겁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이고요. 자네가 아주 장심을 하고 왔구먼. 윤혁은 허전하게 웃으며 강민규를 그윽이 바라보았다. 예, 오늘은 아주 확정을 지으려고 왔습니다. 강민규는 단호한 어투로 대꾸했다. 아니 글쎄 좀 더 생각해보세. 아니 더 생각하실 거 없다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오래 더 미뤄왔습니까? 뜸이 너무 들어 이제 밥이 탈 지경입니다.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선생님의 일생이 있는 그대로 겪으신 그대로 일기 써나가듯 쓰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계약서하고 계약금 가지고 2, 3일 안에 다시 오겠습니다. 강민규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계약서하고 계약금? 윤혁이 따라 일어나며 의아해했다. 아, 예. 그 말씀을 빼먹을 뻔했군요. 수기는 번역하고는 다릅니다. 소설 같은 것처럼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료를 따로 받고 책이 팔리는 대로 인세로 따로 받게 됩니다. 인세. 그거 받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10,000부가 팔리면 생활비가 되고 100,000부가 팔리면 노후자금이 되고 100,000부가 팔리면 부자가 됩니다. 누가 합니까? 100,000부가 팔리게 될지.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도 톡톡히 보시게 되는 거지요. 그럼 저는 맘 놓고 쉽게 구경하고요. 강민규는 구두를 신으며 정말 100,000부가 팔린 것처럼 흥겹게 웃었다. 윤혁은 자정이 넘도록 뒤척이고 또 뒤척였다. 심한 목마름처럼 쓰고 싶은 욕구가 간절하기도 했고 화장대 위에 흩어져 있던 박동건의 뼈들을 보는 것처럼 더더는 허망감이 밀려들기도 했다. 그 상반된 감정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속에서 수기는 거침없이 쓰여져 나가고 있었다. 평생 겪어온 일들이 빨리 돌아가는 영화 화면처럼 줄줄이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기억들은 그때의 냄새까지도 생생하게 풍기고 있어서 펜만 들면 그대로 글이 술술 될 것만 같기도 했다. 윤혁은 새벽녘에야 마음을 간추렸다. 강민규가 제시한 명분과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수기를 쓰지 않아서 자기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비록 남다르게 이룩한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일생이었을지 모르나 자기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 그건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자존심이었다. 몇 사람이 읽게 되든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있었던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써나가자고 마음먹었다. 쓰기로 의지를 세우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황검사였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의식적으로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인데 오히려 달려들듯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일까? 예상보다 한결 똑똑했기 때문일까? 그의 확신이 찬 예단이 30년 후에 적중했기 때문일까?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겨졌을 때는 몸은 이미 멍들고 터지고 깨져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극약 자살의 기회를 놓쳐버려 경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고문을 피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다. 일제시대에 고문을 당한 뒤로 고문에 대한 공포증이 몹시 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에 순순히 응한다 해도 조직에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사에 순순히 응하면 응할수록 고문은 가혹해져 갔다. 사실 그대로 말할수록 수사관들을 속이는 것이 되었다. 난파된 간첩이 남쪽에서 암약하고 있는 고첩과 접선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어줄 수사관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러나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을까?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 하는 단답으로만 대답해. 알아듣겠나? 검사가 묵직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빛은 예리하고 윤곽 뚜렷한 입술 언저리에 비웃음이 서린 듯한 검사의 얼굴은 그 목소리 때문에 더 냉정하고 도도해 보였다. 네, 네가 살던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지? 예. 네가 비밀리에 침투해 들어온 남쪽은 자본주의 국가지? 예. 북쪽은 사회주의의 다른 주의를 인정하는가? 아닙니다. 남쪽은 자본주의 외에 다른 주의를 인정하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남쪽에 침투한 것은 남쪽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의도지? 이봐, 빨리빨리 대답해. 여기 명상하는 데가 아니야. 남쪽을 뒤엎자는 뜻이지? 예. 좋아. 그럼 원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만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 너와 접선하기로 되어 있었던 고첩을 대. 그런 것 없습니다. 툭을 돌리나. 점잖게 말할 때 순순히 대. 거짓말 자꾸 하면 제가 커진다. 저 혼자 활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고첩이 누군가? 그런 것 없습니다. 4.19 이후에 혼란을 틈타 거점을 확보할 의도였나? 예.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면 북에서는 극형에 처하지? 예.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면 남에서도 극형에 처한다는 걸 알지? 예.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다.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적과 통일이란 그야말로 망상이다.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해하기 때문이다. 6.25 전쟁 이후 남쪽의 모든 사람들은 공산당의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 증거가 바로 네가 철석같이 믿고 찾아간 친구가 너를 신고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사회주의에 뭔가 기대를 걸었던 해방 직후가 아니란 말이다. 6.25 때 전사한 그 많은 사람들의 가족, 그리고 일가 친척들은 공산당을 원수로 대한다. 그런데 너희 수뇌부에서는 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지금도 해방 직후라고 생각하고 적과 통일이란 어이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결국 난파되고 있는 너희들만 불쌍하다. 두고 봐라. 공산주의란 오해가지 못한다. 사람은 짐승하고는 다른데
사람을 짐승 다루듯이 당의 마음대로 규제하고 통제해서야 누가 좋아하겠나? 모두 함께 일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고? 말이야 근사하지.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닌데 어느 누가 최선을 다해 일하겠나? 그 망상이 결국 공산주의를 망치게 될 것이다. 두고 봐. 검사의 그 자신만만한 말이 검사니까 하는 검사다운 말이라고 흘려 들어버렸다. 그러나 정말 틀림없다고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만난 다음날 바로 신고를 해버렸다는 사실이 검사의 말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했다. 검사의 말대로 그 친구도 사회주의에 정남이가 떨어져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그 살벌한 방공법에 걸리는 것이 무서워 그랬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사이였다. 도시락을 나눠 먹고 시험 때 서로 커닝을 도와주던 사이 정도가 아니었다. 막 속기 시작하는 서로의 거웃을 보여주기까지 하며 기득거렸던 사이였다. 함께 상과대학에 진학한 것도 그런 우정 때문이었다. 한 가지 전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자신은 글쓰기를 좋아했고 그는 글 쓰는 재주가 없었다. 그는 사회주의에 공감하기는 했지만 그저 조용히 은행원의 길을 걸어갔다. 일제 말기에 자신이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그는 열흘에 한 번씩은 꼭 연애를 왔다. 그때마다 차입금 넣는 것을 잊지 않았으니 그는 부모보다 실한 후원자였다. 정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그는 전쟁 전이나 전쟁 때나 전쟁 후에나 변함없이 은행원이었다. 아니,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츰차츰 자리가 높아져 가고 있었다. 북쪽에서 밀봉 교육을 받는 동안에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그는 어느 지점에 부장이 되어 있었다. 그와의 우정의 밀도, 그의 비정치성, 그의 은행에서의 직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당은 최종적으로 그를 선택했다. 당이 자신에게 내린 임무는 서울 시내에 서점을 차리라는 것이었다. 서점을 차리는 자금을 안전하고 손쉽게 조달하려는 것이 그를 선택한 여러 이유 중 하나였다. 4.19 이후의 혼란기에 서점을 내고 그 경영 이익으로 다른 동지들의 활동 자금을 대는 영구적 거점을 확보하라는 것이 자신에게 내려진 지령이었다. 그래서 다른 조직과의 접선 같은 계획은 아예 없었다. 서점 차릴 비용의 일부인 달러만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 군산 근처 해안으로 상륙하고 기차로 서울로 잠입하고 사흘 동안 그를 미행했다. 그의 근무처와 집을 확인했다. 출퇴근 버스 노선도 확인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가장 안전할까를 궁리했다. 눈 많은 근무처는 안되고 집에서도 곤란했다.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퇴근 때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사이였다. 혼자 걸어가면 대면하게 되면 아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보다 더 자연스러울 수는 없었다. 그는 피곤한 걸음걸이로 어스름 내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보게 경태. 그의 서너 발짝 뒤에 이르러 목소리를 누르며 빠르게 불렀다. 뒤를 돌아본 그는 언뜻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야, 윤혁이. 그의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아니, 윤혁이 자네가.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춤 뒤로 물러섰다. 너무 그리 놀라지 말게. 오랜만일세. 걸으면서 얘기하세.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자네 혹시 북에서... 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됐네.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마라. 자네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의 손을 좀 더 힘주어 잡았다. 아니, 그러니까 말야. 우리 집에 들어가면 곤란해. 말을 더듬는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목소리뿐만이 아니었다. 잡혀있는 손도 떨리고 있었다. 알고 있네. 오늘은 내일 만날 약속만 해. 내일 퇴근하고 만나 저녁 먹으면서 차분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네. 우선 약속 장소로 자네의 은행 근방에 있는 다방을 정하면 어떨까? 알았어. 내일 오후 7시 궁전 다방으로 해. 그는 잡힌 손을 빼며 다급하게 말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자네한테 크게 패 끼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내일 보세. 알았네, 알았어.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둥지둥 걸어갔다. 다음날 7시 10분에 약속한 다방으로 전화를 걸어 그를 찾았다. 미안하이, 내 마음대로 장소를 바꿨네. 길 건너 왼쪽으로 좀 걸어오면 고양이라는 다방이 있네. 10분쯤 지나 그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와 마주 앉으려는 순간이었다. 네댓 명의 사내들이 순식간에 덮쳐왔다. 사내들의 완력이 무너지면서 얼핏 보니 그는 어제 헤어질 때처럼 허둥지둥 도망치고 있었다. 줄곧 깨림치게 했으면서도 설마 했었는데 그 깨림직함이 적중한 것이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자살할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검찰에서도 고문 취조는 혹독했다. 경찰에서와 똑같이 접선하기로 되어 있었던 고첩을 대라는 것이었다. 그 검사는 더는 볼 수가 없었다. 고문 취조 따위는 아랫사람들에게 맡겨버린 모양이었다. 가지고 있었던 달러가 많아 결국 단독행위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넌 그래도 지옥행을 면하게 될 거야. 나쁜 짓 안 하고 초장에 잡혔으니까. 그게 다 쟤까닥 빨리 신고한 친구 덕이니까 그 친구한테 고마워해.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관이 한 말이었다. 그런데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그 순간 그가 이미 오래전에 사형 구형을 확실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상기했다. 그가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취조했을 때 한 말이었다.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면 남에서도 극형에 처하는 거 알지? 그는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면 북에서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먼저 확인했었다. 그러므로 남에서도 극형을 처한다는 것이고 너는 사형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는 그 정도의 논리를 갖출 만큼 영리했다. 그런데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빨리 검거되어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관의 예상과 일치했다. 그것은 그의 신통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 형량이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모양이었다. 무기징역. 그 막막하고 캄캄하고 팍팍한 형량 앞에서 비로소 친구 경태를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를 얻게 되었다. 그가 친구인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의 가슴에는 옛날의 우정은 한가닥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물론 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반공법이란 것이 시퍼렇게 날선 비수로 국민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 법은 현직 부통령도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그는 북에서 갑자기 나타난 친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 한다. 무서워 도와줄 수 없으니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 한마디만 했다면 절대로 그에게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곧바로 신고를 하고 말았다. 그 서운함은 쉽게 떼쳐지지 않았다. 그런데 감옥살이 10수년이 지나 그를 마음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생각이 예전과는 다르게 반공주의로 바뀌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내거는 사상투쟁에 나서면서 친구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자신이 너무 안이하고 허술했다는 뒤늦은 회오가 커갔던 것이다. 결국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다. 윤혁은 원고지를 찢고 또 찢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번역과 전혀 달랐다. 번역은 원문을 충실하게 옮겨놓는 일이었지만 수기를 쓴다는 것은 그와 다른 그 무엇이었다. 글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물론 번역과는 다르지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그 일기 있잖아요. 일기 쓰듯이 편한 마음으로 써나가시라니까요. 너무 긴장하셔서 그러는데 일단 시작하시면 필력이 붙어서 술술 풀려나가게 될 겁니다. 일단 쓰고 나서 다시 고치면 되니까 자꾸 원고지만 짓지 마세요. 일기 쓰듯이 쓰세요. 일기 쓰듯이. 계약서와 계약금을 가지고 온 강민규가 조급증을 드러냈다. 이 사람 참
마음은 화난데 필이 뜻대로 안 돌아가니 그 어쩌나. 그나저나 자네 진로는 정했나? 공부를 더 하기로 한 게야? 아닙니다. 공부 더 해봤자 대학으로 가기는 앞이 캄캄한 첩첩산 중입니다. 민주화 운동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만 해서 외국 박사를 딴 친구들도 자리를 못 잡고 허덕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분야에서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수백 명씩 적재되어 있는 형편이니까요. 그래서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시민단체?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보수와 생산적 진보를 조화시켜 좌우의 날개로 균형을 잡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구상입니다. 생각 좋은데 활동을 하자면 자금 문제도 따를 것이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예? 자금은 순수한 시민들의 회비와 기부부금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회비? 예, 그걸 회의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실현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난 80년대에 줄기찬 사회운동을 해오면서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바르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권이 저지르는 비리와 불의를 끊임없이 감시 감독하고 그 잘못을 폭로하고 올바르게 시정하는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 해나가는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그런 일을 해나가는데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선진국들이 오늘처럼 된 것도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가? 외국의 실태는 어떤데? 예, 선진국마다 4만을 넘어 5만에 이르는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사안에 따라 연합해서 투쟁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단체들은 전부 시민들의 회비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당한 도덕성 앞에서 정치비리나 경제협작 같은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빨리 진보적 시민단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 같은 늙은이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구먼. 일이 꼭 성사되도록 매진하게나. 예, 저는 그 일에 매진할 테니 선생님께서는 글쓰기에 매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 참 집요하긴. 윤혁은 애꿎게 원고지를 찢어대다가 그 시민단체라는 것에 생각이 빨려들곤 했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사회를 병들고 망치게 하는 가장 큰 두 집단이 정치권이고 경제권이었다. 정치권은 권력을 가지고 경제권은 금력을 가지고 비리와 불의를 저질렀다. 그리고 두 세력은 서로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야합과 결탁을 서슴지 않았다. 그 행태가 얼마나 오래되고 심했으면 정경유착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것인가. 그 부정과 타락을 감시하고 저지해서 바르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진보운동. 젊은 강민규에게 잘 어울리고 변해가는 세상에서 제대로 선택한 길 같았다. 자신이 젊었더라도 가능성 희박한 대학 교수의 길보다는 그 길을 택했을 것 같다.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것, 그것은 대학 교수를 하는 것 못지않은 의미 있고 큰 일이었다. 강민규에게서 또 문득 자신의 젊은 날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선진국들의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다면 사회주의 국가에는 시민단체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정치권을 감시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당을 감시한다는 것인데 인민들이 자율적 조직체를 만들어 당을 감시한다. 어림없는 이야기였다. 사회주의는 시민단체들을 용인하지 않아 몰락했을 수도 있다. 윤혁은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빠져들기도 했다. 윤혁은 고심 끝에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장면부터 쓰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의 몇째 아들로 태어나서 하는 식으로 쓰고 싶지 않았다. 쓰기의 그 흔한 서술 방식은 너무 평면적이어서 쓰는 사람도 지루할 텐데 읽는 사람은 더 말하여 무엇하랴.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엮여가면서 과거의 이야기는 필요한 대목에서 삽입시키는 방법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동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기를 바라겠어. 만약 사업이 여의치 못해 물러서야 한다면 한 달 후, 이 날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첫 번째 접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선은 두 달 후 똑같은 방법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안내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침착했다. 구름이 끼어 별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은 옆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고 짙었다. 안내원은 비는 오지 않고 구름만 끼어 그렇게 어둠이 짙은 것은 아주 좋은 징조라고 했다. 그만큼 어둠이 침투의 은폐물이 되어준다는 거였다. 비가 오면 상륙하는 동안에 빗소리의 덕을 볼 수 있지만 상륙한 다음에는 젖은 옷처리가 골치 아프고 그게 잘못되어 일을 망치는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역시 먹빗 어둠은 몸을 감추는 두꺼운 옷이 되어주었다. 뻘에 발이 푹푹 빠지는 갈대밭 속에 이르자 안내원은 등을 살짝 치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 순간 혼자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과 외로움이 서해의 파도처럼 몸을 덮쳐왔다. 몸이 바짝 조여드는 위축감에 맞서려고 두 주먹을 부르짖며 이를 앙다물었다. 그때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엉뚱하게도 아내의 얼굴이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의당 공화국의 깃발이 떠오를 줄 알고 있었다. 북의 모든 소설들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고 모든 영화 또한 그렇게 그려내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다니 내가 당성이 빈약한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당황스럽고 죄짓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솔직하게 속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일은 그 이후로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체포되었을 때도 아내는 나타났고 혹독한 고문을 당할 때도 아내는 나타났고 사형이 구형될 때도 아내는 나타났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현상이었다. 언제나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고 최대의 가치였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랬기에 남쪽으로 가는 통일사업이 풍랑 거센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나 불만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아내도 당의 부름을 흔쾌하게 받아들이며 당의 신뢰를 그렇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해득하기 어려운 여러 겹의 난해한 그림들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몰랐다. 한 달 후의 배는 그 지점에 왔을 것이다. 또 한 달 후에도 왔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정됐던 교신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 실패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에서는 그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주었을까? 군산에서 버스로 이리로 나오고 이리에서 기차를 갈아탔다. 기차를 타고 나서야 약간이나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기차가 천안을 지나갈 때 고향이 밀물져 왔다. 충주까지는 버스를 타야 하는 길이었다. 북행길이 급해 만나지 못하고 헤어졌던 가족들의 얼굴이 괴로움으로 밀려들었다. 위험하기 때문에 고향에는 아예 접근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왜 나라가 그 먼 일을 허니라고 고생을 하고 사소하고 그래요? 일정 때는 일정 때니까 그렇다 쳐도 인제 나라가 거라는 일만 하고 살아. 그러면 그 잘하는 공부로 한평생 편안할 것 아니여. 가끔 얼굴을 대할 때마다 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하고는 했었다. 어머니가 그렇듯 아버지도 사회주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야 말은 옳다만 세상사가 그리 쉽게 생각대로 쉽게 된다더냐. 세상사랑 장사가 힘 불끈 서서 씨름판 뒤엎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여.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며 하던 말이었다. 무기형을 선고한다. 그 순간 캄캄했던 어둠이 번쩍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햇빛이 비치는 것도 아닌데 눈이 부셨다. 그 눈부심은 환희였다. 살아났다는 환희. 분명 사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죽을 각오로 마음을 다지고 다져왔었다. 그런데 무기였다. 그 갑작스러움에 살아났다는 환희가 솟구쳐 오른 것이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가? 나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자괴감과 면구스러움은 그 다음에 생겼다. 그리고 무기징역의 막막함과 안담함은 감옥살이가 시작되면서 커져갔다. 거기서 살지 그냥 뭐하려고 와? 처음 변해온 아버지가 한 말이었고 이러려고 어머니는 이 말만 되풀이하며 내내 울었다. 더 면회 오지 마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형은 술병으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도련님이 그래서 그 무서운 죄 쓰고 물러나게 되었지요. 그 뒤로 만날 술만 마셨더니 누가 말리겠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온 형수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렵게 한 말이었다. 형수는 연저지를 그 무서운 죄라고 했다. 공무원이었던 형은 동생 때문에 쫓겨나 술주정뱅이가 된 거였다. 그런데도 형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면회를 왔다. 전주로 이감을 하면 전주로, 대구로 이감을 하면 대구로 변함없이 찾아왔다. 그것이 거역할 수 없는 시어머니에 따르는 행위였는지 무한정 긴 옥살이를 하는 시동생을 딱하게 생각해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일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면회가 끝날 때면 자신은 이제 면회 오지 말라는 말을 작별 인사 대신 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보름이 지나면 면회 날짜를 하루하루 꼽고는 했다. 그런 마음 또한 얄궂었다. 그러나 두 마음 다 어찌할 수 없는 진심이었다. 어머니와 형수가 먼 길을 오가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도 고마웠다.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죄송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제 면회 오지 마세요 였다. 또한 어머니와 형수의 면회는 무기징역 살이 죄수에게 오로지 하나뿐인 기다림이었고 그리움이었다. 기한이 없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감옥살이만이 힘든 것이 아니었다. 어둡고 좁은 독방살이는 사람의 정신을 삥 돌게 만드는 감옥 중의 감옥이었다. 어머니와 형수의 면회는 그 독방살이의 공포스러운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었다. 아버지는 첫 면회를 한 다음에 발을 끊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고 자신은 그 속말을 다 알아들었다. 그런데 감옥살이 15년쯤 되어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다. 이제 그만 마음 돌려라. 너도 살고 일가 친척들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동안 너 하나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냐? 신세 망친 그 사람들 이제라도 좀 평케 살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 어서 마음 돌려라. 네 눈으로 보듯이 이 애비 얼마 못 산다. 마지막 소원이다. 효도하는 셈 치고 어서 마음 돌려라.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고 숨을 헐떡거리며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강제전향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였다. 폭력 행사 외에도 아버지까지 동원했음을 눈치채기는 어렵지 않았다. 병이 깊은 아버지의 모습, 마지막 소원, 효도하는 셈 치고 그 면회 시간이 기나긴 감옥살이 중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그들의 그런 의도를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릴 수는 없었고 마지막 효도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매정함에 충격을 받았던 것인가? 인명재천이 거기까지였던 것인가? 이내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그들의 회유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런 기회가 주어져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토로했던 것일까? 또한 그들의 시도와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가 딴 때에 오셔서 진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신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 문제도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의 하나가 되었다. 너를 이대로 두고는 눈을 못 감는다고 말씀하시곤 했던 어머니는 더는 견딜 수 없었던지 감옥살이 19년째 되던 해에 떠나시고 말았다. 그런데 형수는 혼자서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왔다. 어머니가 살아가실 때와 똑같이 명치금도 넣었다. 그건 꼭 시어머니의 유언을 실천하는 것이라고만 할 수 없었다. 형수의 그 뜨거운 애정이 어머니의 사랑과 다를 것이 없었다. 형수님,
제발 면회 그만 오세요. 혼자 조카를 데리고 사시기가 이만저만 힘들지 않으실 텐데 정말 오지 마세요. 고마움이 온통 죄스러움이 되어 그 말을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대로 활개치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힘들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저만 부지런하면 먹고 사는 일은 아무 걱정 없어요. 오래 살다 보면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닮는 것인지 형수는 꼭 어머니처럼 말하고는 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고달픔을 이겨내기 어려웠던 것인가? 형수는 4년이 지나 저승길로 떠나고 말았다. 그 충격은 어지럼증으로 나타났다. 아니, 어지럼증은 몇 개월 전부터 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형수가 떠나자 그 증상은 부쩍 심해져 갔다. 면회를 올 사람이 없어진 단절감이 독방의 공포증과 겹쳐진 때문인지도 몰랐다.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지고 이명과 함께 환청이 들리고 눈만 붙였다 하면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어지럼증은 두 가지의 공포가 겹치면서 생긴 병인 것 같았다. 영락없이 관처럼 생긴 좁은 독방에 혼자 오랜 세월 갇혀 있으면서 생긴 폐쇄공포증은 무척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데 폭력배들을 동원한 강제전향이 자행되면서 폭력에 대한 공포증이 겹쳐진 것이다. 기술이란 익힐수록 숙달이 되는 것이지만 폭력을 당하는 데는 숙달이 없었다. 폭력을 당할수록 지난날 당했던 폭력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공포증을 증폭시켰다. 폭력의 고통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몸은 위축되고 폭력 앞에서 아무 힘없는 허약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만큼 비참한 공포가 어디 있을까? 독방 공포증이 잠이 잘 오지 않는 불면증으로부터 서서히 시작된 것은 감옥살이가 15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저것들은 뭐야? 간첩? 빨갱이 새끼들? 저런 것들은 당장 쏴 죽여버렸어야지. 아까운 국민 세금들 가지고 뭘 먹여 살려고 그래? 저 새끼들 일절 작업시키지 말고 모두 독방에 쳐넣어버려. 작업장을 시찰하던 새로운 소장, 육군 대위의 외침이었다. 붉은 헝겊을 단 그들에게 5.16은 그렇게 다가왔다. 그 뒤로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했던 자유를 꿈에서나 그리며 독방에 시체처럼 갇혀야 했다. 작업장에서 지극히 제한된 자유나마 누리며 일을 했더라면 독방 공포증은 생길 리가 없었다. 독방은 혼자 눕기에도 조차 불편할 만큼 좁은 것이 아니었다. 햇빛이라고는 거의 들지 않아 언제나 어둑짐짐했다. 면적이 좁아 세면벽이 더욱 견고하고 높게 보이는 저 위 천장에는 몇 촉인지 모를 조그만 전구가 희미한 빛을 가까스로 내고 있었고 뒷뼘이 될까 말까한 창이 천장 가까이에 빠끔하게 뚫려 있었다. 그러나 그 좁은 공간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아예 두 팔은 자유롭게 휘둘러댈 수 없으니까 제자리 걸음으로 다리 운동이라도 하려고 일어나면 앉아 하는 교도관의 외침이 알아들고는 했다. 그 관 속에 갇혀서 치러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싸움이 무언량으로 쌓여있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 싸움에서 자신을 구하는 길은 무엇이든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책에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너무 오래 말을 못하니까 혀와 턱이 굳어지는 느낌이 자꾸 들고 말을 잊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자문자답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옛날을 회상하며 벽과 대화를 하다가 지나가는 교도관을 놀라게 해 고통을 받기도 했다. 아무리 책을 파고들어 아무리 옛 기억을 떠올리며 공상을 해도 감옥의 시간은 언제나 팔팔한 기세로 버티고 있었다. 지긋지긋하다 못해 넌덜머리난 나는 그 지루함에 지치며 인생이란 어지간히도 길고 길다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누구나 인생이 허망하게 짧다고 말하지만 그건 감옥살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복한 사람들의 넋두리일 뿐이었다.
그 관 속에서 오래 갇혀 있다 보면 이상하게도 옛 기억들도 퇴색하고 공상도 고갈되어 갔다. 바로 코앞에 와닿은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가 끝내는 그 벽이 차츰차츰 앞으로 다가가는 착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압박감에 눌리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옛날에 즐겁고 유쾌했던 일들만을 떠올리려고 했었다. 그런 기억들에 젖어들며 공상을 펼치고 나면 한결 기분이 개운해지고 새 기운이 돋는 것 같았다. 꽃들이 만발한 봄동산, 새하얀 파도꽃이 끊임없이 피어나는 푸른 바다, 형형색색의 단풍들로 물든 가을산, 가을바람에 물결치는 은빛 꺽쇠꽃들의 분모, 영롱하게 반짝거리는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처럼 휘늘어진 여름밤. 하늘이 그 모습을 바꾸어 이 세상에 내려온 것 같은 백설 덮인 사냥, 찬란하고 황홀하게 불부터 타는 노을, 공상을 펼치기 좋은 이런 풍광들도 기분을 전환시키는 효과가 컸다. 그러나 감옥의 세월에는 무슨 독이 들어있는지 갈수록 그런 기억들을 희미하게 퇴색시켰다. 그 소중한 기억들이 흐려지고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생생하게 살려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런 기억들을 차츰차츰 잡아먹고 있는 범인은 불면증이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은 날이 갈수록 몸집이 커지고 기운이 세졌다. 그동과 싸워 이기려고 수없이 뒤척거리고 수를 세어나가고 기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머리가 아프더니 어지러움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지럼증은 갑자기 숨막히는 가슴 답답한 증상을 불러왔고 거기에 더하여 이명이 생기더니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끝내는 악몽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악몽은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오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빈도가 잦아져 마침내 밤마다 눈만 감으면 험악한 얼굴로 덮쳐왔다. 심지어 낮에 깜빡 졸아도 가위에 눌려 소리치게 만들었다. 흔히들 꿈은 생시의 일이나 생각이 잠결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꼭 맞는 말은 아니었다. 악몽은 생시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끔찍하고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술 취한 형이 발가벗은 자신의 전신을 큰 칼로 마구 찔러대고 있었고 조카와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온몸이 비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짓밟히고 있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며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신의 발은 땅에 딱 붙어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고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알몸인 아내가 어느 놈과 그 짓을 하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고 아버지가 헙상궂은 얼굴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뭇가지에 매달고 있었고 어느 공동묘지를 헤매는데 눈에 파란 불을 켠 귀신들이 기다란 사람뼈를 휘두르며 쫓아오고 있었고 하나밖에 없는 창문으로 빠져나오는데 창문이 자꾸 줄어들어 숨막히게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 감옥을 탈출하다가 간수들에게 쫓겨 까마득한 낭떠러지 끝에 돌에 매달려 발버둥 치고 있었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속에서 배가 뒤집혀 거친 파도에 휩쓸리며 물을 먹다가 시퍼런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고 전향을 강요하는 폭력배들이 자신의 가슴이고 어깨고 허벅지에서 살을 도려내 지글지글 구워 안주로 씹어대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악몽에 시달리면서 을에 비명을 질러대는 모양이었다. 이봐, 정신 차려 정신. 가까스로 악몽에서 깨어나면 교도관들이 철문을 두들기며 소리치고 있었고 전신은 식은땀으로 젖고 있고는 했다. 이봐,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다가 정말 저승사자한테 잡혀가게 되니까. 아이고, 또 미쳐 죽는 놈 하나 생기게 생겼네. 교도관들이 이렇게 내쏘며 혀를 차고 돌아서기도 했다. 차라리 잠속에서 그대로 죽었으면 싶었다.
악몽이 계속되면서 자신이 조금씩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독방살이에서 정신이상이 생겨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완전히 미쳐서 자기 자신이 미친 줄도 모르는 추한 상태가 되기 전에 죽고 싶었다. 악몽의 끔찍한 못지않은 것이 환청이었다. 환청은 어둠과 찰떡궁합이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을 불쑥불쑥 드러냈다. 어디선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여자들의 곡성과 흐느낌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고문당하고 있는 비명소리가 몸서리치게 들려오고 수많은 군홧발들이 저벅거리는 소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뚝뚝뚝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지고 끊어졌다. 이어지고 여자들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총소리와 폭음과 비명이 뒤섞여 울리고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에 숨가벽이 울려대고 거친 바람소리와 천둥소리가 뒤범벅이 되어 울리고 수십 마리의 개들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짖어대고 있었다. 그런 환청이 부대낄 때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는 했다. 귀를 아무리 틀어막아도 그 무시무시하고 지긋지긋한 환청들은 막아낼 수가 없었다. 그 소리들은 외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봐, 정신 차리라니까. 이거 갈수록 태산이네. 이거 고질병에 걸렸네. 아무래도 일나게 생겼어. 교도관들이 흘리고 가는 소리였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어느 순간에는 불현듯 자살 충동이 일고는 했다. 날로 심해져가는 그런 증상에 시달리다가는 끝내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죽어야 했다. 어머니도 떠나고 형수도 떠났으니 이제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 깨끗하게 죽자. 감방 안에서는 자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철저하게 제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살할 방법은 있었다. 혀를 깨물고 철문 쪽에서 맞은편 벽을 향해 힘껏 내달아 머리로 벽을 들이받는 것이었다. 교도관들마저 잠드는 심야에 그 일을 결행하면 재수가 좋으면 뇌진탕에 걸림과 동시에 혀가 잘려 틀림없이 죽게 되는 것이다. 재수가 좀 좋지 않아 뇌진탕이 안 되고 혀만 잘린다 해도 밤새껏 피가 흘러나오면 편안하게 죽어갈 수 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죽음이라고 했다. 그리고 혀는 질긴 힘줄도 없고 부드러워 아주 쉽게 잘린다고 했다. 어느 날 밤 자살을 작심하고 혀를 길게 빼물었다. 그 순간 앞에 누가 쑥 나타났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죽으려고 그 고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저와 꼭 만나기로 약속했잖아요, 당신.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요. 제발 힘내세요.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내였다. 아내는 헤어질 때의 그 모습으로 생생하게 말하고 있었다. 여보, 아내는 아내를 덥석 안았다. 아내는 사라졌다. 그런데 아내가 가슴을 쓰다듬은 것처럼 가슴팍 전체로 아내의 따스한 체온이 번지고 있었다. 병세는 갈수록 심해져 결국은 아무나 가기 어렵다는 지옥 속의 천당이라고 불리는 병사로 옮겨졌다. 병사는 과연 지옥 속의 천당이었다. 병사는 담 쪽에 가까운 2층 끝방인데 그 전망부터가 가슴을 환히 트이게 했다. 담 밖이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내다보였는데 푸른 하늘과 야트막한 야산들과 멀리 흘러가는 강줄기와 강가의 원지의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항상 어둑짐침한 독방에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풍광인가. 그 상쾌한 조망만으로도 병이 나을 것 같았다. 병사는 전망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문도 잠그지 않아 마음대로 들어앉을 수 있게 자유롭고 아무 간섭 없이 누워 지낼 수도 있었고 옆방까지 가서 잠기며 바둑을 둘 수도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환자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죄수 통제용 담이 둘러치지 않은 운동장에서 오래 햇볕을 받으며 여러 가지 운동도 할 수 있었다.
햇볕을 오래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리고 사시까지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었다. 정치범 사동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예, 굳이 변명을 따지자면 정신신경증이라고 해야겠죠. 이 병을 고치는데 아직 특효약이 없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효과가 보기로 어렵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면 병세가 바로 호전되고 몇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낫게 될 겁니다. 의무과장의 진단이었다. 입회하고 있던 보안과장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그렇지. 완치시킬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구만. 전향하라고. 전향하면 독방을 면하게 되고 그렇게 환경이 바뀌면 깨끗이 완치될 거 아닌가. 병사에서는 세 사람이 한 방을 썼다. 세 사람 다 빨간 헝겊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력은 지각기 달랐다. 특히 효도 회장은 종잡기 어렵게 사는 걸작이었다. 평양의과대학 재학 중에 6.25에 동원되어 서울에 왔다가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것이 그랬고, 의과와는 거리가 있는 살충제 제조 공장을 만들어 성공한 것이 그랬고, 사업가는 동떨어진 효도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남을 등치듯이 쉽게 돈벌이를 한 것이 그랬고, 북쪽에서 내놓은 평화통일안을 지지하는 글을 발표해 긴급조치 위반으로 빨간 헝겊을 달게 된 것도 그랬다. 나도 사회주의 좋아했어요. 그러나 나같이 내 마음대로 활개치며 자유자재로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공산당이 모든 걸 다 쥐어 틀어주고 좌지우지하는 게 생계 맞지 않았어요. 남쪽에 잘나는 거죠. 효도예요. 그거 처음에는 북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고 이북 출신끼리 지목단체로 만든 거죠. 일단 단체를 만들면 확 편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그럴듯하게 볼품 있으면서 누구나 좋아하는 게 상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거 왜 우리 속담에도 찬물도 상이라면 좋아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효도 잘한 사람들 뽑아 상을 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원이 아닌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상을 받을 수 있냐고 은근히 물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눈치를 알고 내 마누라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팔푼이 소리 듣겠지만 대학을 나온 내 마누라는 눈치가 빠르고 수완이 좋고 사교성 좋기로 나보다 한 수 위입니다. 마누라 말이 이거 되는 장사니까 회원을 이북 출신으로 제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시작했지요. 그리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접촉해 상도 주고 효행을 책으로 출판도 해준다고 하면 10중 8구 돈을 듬뿍 내놓았어요. 실무를 마누라가 맡은 그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몇 년 사이에 정말 전국 조직을 갖추게 되었어요. 수입도 본사업 뺨칠 정도 되고요. 효도회는 세금이 일절 없으니까요. 그는 통쾌하다는 듯 너트로 22살했다. 북쪽 통일한 지지한 것도 뭐냐고요? 예.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죠. 효도회 조직이 커지니까 선거철만 되면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와 굽실거리는 것 아닙니까? 마누라가 또 무릎을 쳤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 자꾸 도와줄 것 없이 당신이 직접 나서라. 그래서 마누라는 여당에 선대는 건 실패하고 차선으로 야당에 선대는 건 성공했습니다. 다음번에 공천을 받기로 확정하고 선명한 야당성을 지닌 경력을 쌓기 위해 그 글을 썼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훈장을 덜컥 달게 되자마자 마누라는 모두가 자기 잘못이라고 몸이 달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만 따라 그의 아내의 수완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식은 반입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면회로 올 때마다 육적이며 어적, 명란젓, 불고기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 우리 속담에 돈은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 들이대기를 좋아하는 그는 귀신도 부리는데 이까지 닝종대쯤이야 하는 투로 기들거렸다. 그가 즐기는 말투로 하자면 그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잘 쓰고 있는 셈이었다. 병사에 와 있기는 그의 혈색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출감할 때까지 병사에 그대로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참 별난 사람들이 다 있다 싶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윤 선생 많이 드세요. 몸이 건강해야 그 병도 빨리 나아요.
효도 회장은 끼니 때마다 맛있는 사식을 선선하게 권하고는 했다. 그런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어본 것이 몇 년 만인가. 20년이 넘었으니 입맛이 동해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한 사람은 고등학교 윤리교사였다. 그는 수업 시간에 베트남전의 한국군 파병과 미군들이 저지른 양민 학살을 비판했다가 반공법에 묶여 빨간 헝겊을 난 사람이었다. 식견이 넓은 그는 혈색 없는 얼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폐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들에게 억압당하고 짓밟혀온 역사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비해 좀 더 억울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은 세계사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루어져 미국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6.25는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한 전쟁이었는데도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베트남은 8년 전쟁 동안 180만이 죽었지만 우리의 6.25는 단 3년 동안에 300만이 죽었습니다. 물론 6.25의 잔혹성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그냥 묻힌 것은 우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1950년대와 1970년대라는 시대 차이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세계의 인식 수준이 1970년대만큼 국제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베트남은 민족 통일을 이룩해 강대국들의 억압에서 벗어났는데 우리는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여전히 분단되어 강대국들의 힘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또 죄가 됩니다. 윤리교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본주의의 부빈익빈도 비판했고 사회주의의 획일성과 부자유도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와 소련의 팽창주의를 강대국들이 저지르는 똑같은 악으로 취급했다. 그는 정치와 정치 세력을 불신하는 양심적인 지식인이었고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교사였다. 의무과장 말대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그런지 나날이 나아져가던 병세는 보름쯤 지나면서 거의 사라졌고 한 달이 되자 말끔하게 완치되는 것 같았다. 의무과장은 안정이 더 필요하다며 2달을 있게 해주었다. 독방 장기수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거의 다 신경증에 걸려 있어요. 그저 마음 강하게 갖는 수밖에 없어요. 신경안정제를 처방해주며 의무과장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윤 선생이 꿈꾸는 민족 통일은 헛꿈이에요. 공산주의 좋아하는 남쪽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요. 지조 지키는 것도 좋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지. 어지간하면 전향할 수 있도록 해요. 니나 나나 어차피 한바탕 살다가는 인생인데. 효도회장이 작별 인사였다. 윤리교사는 아무 말 없이 악수만 했다. 독방으로 돌아와 석 달이 다 못되어 그 무서운 병세는 서서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꼬박꼬박 어김없이 먹은 신경안정제도 힘을 쓰지 못했다. 다시 악몽과 환청이 극의 달에 몸부림치고 있던 어느 날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에 전향서에 손도장을 찍고 말았다. 전향한 대가는 금세 왔다. 여럿이 갇혀있는 일반 감방으로 옮겨준 것이다. 그나마도 환경이 바뀐 거라고 병마는 차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